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문제 정도 틀리는 게 1등급 컷인데 언어와 매체는 솔직히 이번에 문법이 어려웠어. 근데 문법 중에서 진짜 틀릴만 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38번 하나예요. 나머지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38번은 그 서술격 조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사이코틱하긴 해. 애들이 진짜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서 언매도 문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걸로 봅니다. 총평은 올해 6평이랑 수능보다 비문학은 훨씬 쉽게 나왔어요. 근데 수능은 이것보다 어렵게 내지 않을까 싶어, 비문학도. 그리고 문학은 학생들 입장에서 하도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어렵다고 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다 소화했으면 문학도 크게 어려웠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얘는 어려웠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나왔던 현대소설. 근데 현대소설이 너네가 처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재작년 수능이 문학을 되게 어렵게 낸 시험이었잖아. 거기 현대소설 뭐 있었어? 너네가 풀었던 기출 중에 가장 어려웠던 현대소설이 뭐야? 갑득이 을득이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는디 그게 재작년 수능 현대소설이에요.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다 한국말인데 인물관계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근데 걔가 이번에 똑같았거든? 근데 나는 그 골목안이라는 소설보다 이번 구평에서 출제된 현대소설이 좀 더 쉽다고 보는 이유는 보기를 잘 활용했으면 인물관계도 정리하기가 훨씬 편했을 거야. 그거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그리고 비문학은 아주 앞에 있는 두 지문 무난하게 풀었어야겠고 기술 지문은 약간 교육청 느낌인데 되게 비슷한 교육청 우리가 하나 풀었거든? 그거 이따 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문학은 연계 공부하세요. 그 정도? 오케이. 갈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문학이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에서는 오답률 높은 문항이 없었고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얘는 해설을 안 할 거야. 사유 21번 보기에서 모든 줄거리를 이미 스포해줬어. 주인공이 있을 거고 조력자가 있을 거고 빌런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너네 인물 표시하라 그랬잖아. 빌런 나오면 세모 표시하라 그랬잖아. 근데 제시문 오른쪽 파트로 넘어가니까 빌런이 몇 명이야? 2명이야. 맞아? 근데 마지막에 엔딩이 뭐라고 났어요? 수영만 잡고 나머지 하나는 못 잡았어. 그럼 얘네 해피엔딩이야? 아니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그거 알았으면 21번 문제 틀릴 일 없죠. 나머지는 다 단순한 사실일치 문제였고 뒤로 넘어가서 갈래복합부터 봅시다. 갈래복합은요.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24번 그리고 26번 이런 유형들이 애들이 대표적으로 선생님 성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한 문제들입니다. 걔네 어떻게 같이 왜? 뭐가 문제? 어? 이거? 종이? 제출했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24번이랑 26번 같은 경우는 연계 공부를 제대로 해놨으면 문제를 말끔히 풀 수 있는 문제들 얘네까지 같이 볼게요. 내가 인쇄 상태 확인할 때 연계 작품 뭐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했지. 뭐 있었어? 갈래복합에? 경사 있었어. 경사의 주제가 뭐였어요? 늙어가는 게 좋다. 내 황혼기가 기대된다. 좋을 것 같으니까 기대된다. 젊은 날은 너무 힘들었다. 오히려 나이를 먹고 나니까 편안해서 좋다. 이거였죠. 나 갑니다. 너네 당연히 나 작품 모르니까 24번의 보기를 먼저 읽었겠죠. 근데 24번의 보기를 읽고 혹시 내 생각이 나지는 않았니? 전혀? 내가 너네한테 항상 옥문문학 가르칠 때 기본 전제로 까는 게 뭐예요? 동그라미 세모. 그 동그라미 세모 판단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최소한 한국어가 내 모국어면 지나가는 한국인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이게 좋다고 하고 이게 싫다고 하는 거 그게 뭐야? 보편적인 거.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근데 뒤에서 하지만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예시도 들어줬지. 예를 들어 눈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나는 추위를 많이 타. 그래서 겨울이 싫어. 그러면 눈은 여기서 부정적인 속성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눈 내리는 풍경을 좋아해. 눈싸움하는 거 좋아해. 이러면 여기서 눈은 긍정적인 소재죠. 그럼 이거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긍정 부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보기에서 힌트를 미리 주거나 아니면은 제시문을 읽으면서 문맥상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굳이 하지만을 넣어놨으면은 가작품이랑 나작품은 둘 다 뭐겠니?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인식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 나오겠죠. 그럼 오히려 이 하지만 앞에 있는 거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밝은 속성을 가진 게 긍정적이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밝은 거를 세모 처리, 어두운 거를 동그라미 처리 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가작품을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가에 걸려있는 선지를 지금 다 제껴놓습니다. 1번 선지를 봤더니 가에서는 젊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 무겁다고 좋다 했어 싫다 했어? 싫다 했어. 그래서 과거를 어떻다고? 힘겨웠다고. 맞는 선지죠. 제껴요. 내려가서 2번.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평온한 내면 상태. 나이 먹고 나니까 편안하다. 얘도 맞는 말 아니야? 내려가서 3번 선지. 아, 나는 지금 모르는군요. 넘어가서 4번 선지. 해가 저물 때의 심리. 내가 해 저무는 거를 뭐라고 써줬어? 필기할 때? 황혼기라고 쓰지 않았어? 해가 지는 게 사람이 나이 먹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럼 얘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거를 설레는 부류.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럼 4번 선지도 맞는 말 아니에요? 됐어요? 내려가서 5번 봐봐.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그럼 얘도 뭐겠어? 긍정이겠지. 근데 마지막에 무슨 키워드랑 매칭시켜놨어요? 희망을.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사실 지금도 논란이 좀 있더만 5번 선지를 어떻게 제껴야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견이 많던데요. 나는 엄밀하게 따지면 5번 선지는 낮의 시문 가지고 제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EBS에서 올려준 해설지에는 가작품에서 벌써 희망은 아니다 라고 써줬어요. 근데 26번의 선지를 보면은 이 가작품에서 화자가 기대감이라는 용어를 쓰거든. 맞는 선지로.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 먹는 미래가 어떨 것 같다는 거야?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희망이라는 단어도 언제 쓰는 거야? 미래가 뭔가 밝다고 예견할 때 희망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래서 사실 가지시문까지는 어찌저찌 그냥 그렇다고 매칭시킬 수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냥 다 킵해 놓으셨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번을 보니까 1번 선지. 유자나무의 유자가 열리는 거, 자연의 섭리, 나이가 드는 거 당연하다. 이거 우리 필기에 썼던 거. 내려와서 2번. 신비스러운 경사감 긍정이었고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 긍정이었고. 괜찮죠? 내려가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구야? 얘는 인용한 위치를 가서 확인해야 되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바다예요. 내가 필기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바다의 지평선 얘기까지 했었어. 그치? 근데 3번 선지에 요 키워드를 누구랑 매칭시키고 있어? 위로랑 매칭시키고 있어. 근데 얘들아 위로라는 말은 언제 써? 너네가 시험을 잘 봐왔으면 내가 너네를 위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위로라는 말은 언제 써요? 현재 상황이 안 좋을 때, 부정적일 때, 슬플 때 위로라는 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가작품의 화자의 정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여기는 위로라는 키워드 자체가 뜬금없는 거야. 이거 다 긍정 부정 아니야? 얘 지키고 내려가요. 또 4번 선지.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 아름다움. 긍정적인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마지막 5번.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서 황혼기는 동그라미인데 불완전함은 세모야. 따라서 몇 번 제껴진다? 3번, 5번 제껴진다. 됐어요? 그리고 가작품에 걸려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점검하고 나면은 요렇게 남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내가 모르는 나작품을 읽어야 돼. 근데 기사가 났더만 이번에 비연계된 현대시에서 볼드체 처리를 안 줬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 오래 썼을 거라고. 근데 이거 실제로 시간 오래 쓸 만한 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그냥 통으로 다 읽고 바로 문제 풀었으면 되거든? 그래서 1년부터 읽었더니 내 조사는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대. 내 조사는 귀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어? 그럼 지금 달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럼 달이랑 반대되는 태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면 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 나온 거 아니야? 내려가서 2년을 보니까 달빛 좋아, 달빛 좋아, 달빛 좋아. 이거 아니야? 내려가서 3년 보니까 낮은 태양이 뜨는 시간이야? 달이 뜨는 시간이야? 태양이 뜨는 시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세모는 이 포근한 그리움, 크나픈 기쁨, 얘네가 다 누구죠 지금? 긍정적인 속성인
달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이었대. 그럼 이거 뭐야? 내가 달이 좋아. 밤에 달을 만나고 싶으면 뭘 견뎌야 돼? 낮을 견뎌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1년을 제대로 동그라미 세모 판단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 사살이 되는 거지. 맞아? 뒤에서는 다 뭐예요? 달이 내 몸 안에도 있어. 달. 마지막에 다 달 좋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넘어가서 23번에 3번 선지 보세요. 6년을 통해 이랬는데 마지막 6년에 싹 다 뭐였어? 긍정이었어. 다 긍정이었어. 근데 3번 선지에 무슨 키워드 들어가 있어요? 일치, 불일치.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얘 동그라미 세모 판단으로도 풀 수 있고요. 인용한 위치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멀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용했어. 근데 내가 인용한 위치 판단하는 유형이 뭐라 그랬지? 원문을 확인하면은 이 선지가 개소리일 거라고 이랬잖아. 근데 지금 3번 선지를 보면요. 그것이 지금 달이죠. 달이 긍정인데 걔가 멀리 있으니까 슬프다라는 식으로 선지를 만들어놨잖아. 맞아? 그럼 너네가 6년을 제대로 안 읽었으면 얘가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죠? 달이 멀리 있으니까 아쉬울 수 있잖아. 근데 6년의 인용한 위치를 확인하러 가면 뭐래요? 멀리 서도 나를 끌고 있으니까 얘는 아쉬운 게 아니지. 긍정인 거지. 따라서 인용한 위치로 풀어도 정답은 3번이라고 나온다. 됐나요? 넘어가서 24번에 3번 선지.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귀한처럼 아늑하고 조용하다는 것과 연관 지은 거는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넘어가서 4번 선지. 나이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지어서 표현한 것은 개성적이지. 반대로 표현했잖아요. 밝은 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에 뭐가 이상해? 얘도 긍정이긴 해. 근데 얘가 뭐랑 어울리는지, 희망이랑 어울리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희망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앞날이 뭔가 밝을 것, 내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거를 희망이라고 읽는다 하지 않았어? 근데 방금 나 작품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뉘앙스가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가서 22번의 표현법 보면은 요렇게 답이 그냥 나옵니다. 왜냐면 의인어된 대상이 달이 맞기는 한데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그라미니까 의미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죠. 넘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수필 읽어야 돼. 26번의 보기가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수필에서 너네한테 강조한 게 뭐밖에 없어. 수필은 주제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럼 만약에 읽다가 주제가 나와버려.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은 다 그냥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들이겠죠.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읽었더니 천지 만물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대요. 큰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래.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은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그거는 바꿀 수 없다. 그거 가지고 1번 선지. 무릎의 방식 썼고 나의 생각이고. 쉽게 제껴지죠? 넘어갔어.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존재한데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이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거래요. 약간 느낌이 오죠?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은 부유하지 않아도 뭐래? 나는 부족할 거 없다 라고 얘기한대.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거래. 그러면서 결론 내고 있죠. 뭐래요? 사물에는 큰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거고 뭐에 달려있는 거다? 사람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다. 이게 주제 아니야? 그럼 뒤에 있는 얘기는 싹 다 뭐겠어요? 예시. 됐어? 넘어가서 2번 선지. 그 성인의 생각이 지금 서술자 입장이랑 똑같은 거죠? 2번 선지 당연히 맞는 말이고 쭉 읽다 보니까 사항이라는 사람은 아직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럼 넘어가서 26번에 1번 선지. 사양하지 않는 집이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둘 다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내려가서 2번 선지.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의미한다. 둘 다 긍정이잖아. 이러니까 애들이 다 맞는 말 같다라고 느끼는 거지. 근데 이 시의 주제가 뭐예요? 이런 거야? 아니잖아. 이 수필의 주제가 뭐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얘기가 딱 들어가 있는 선지가 몇 번이야? 4번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를 읽고 나머지 나에 걸려있는 거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키워드만 찾으면은 나머지 선지가 개소리라는 거를 쉽게 찾았겠지.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이번에 인문문학에서 거의 다 애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전까지는 동그라미 세모가 딱 그냥 편가르기 돼서 불일치 하고 끝났는데 동그라미야. 근데 이게 동그라미 안에서도 같은 의미인지는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넘어가서 고전시 있는데 보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28번이랑 30번. 30번이 최고 오답률 1위예요. 이번 9편에서 최고 오답률 1위예요. 근데 얘 연계 앞으로 넘어가서 28번 얘도 거의 절반은 틀린다는 거잖아. 얘도 연계. 봐봐 얘들아 화전과 줄거리 얘기해봐. 연계 보겠어. 임금님 birthday. 그래서 태평성대 여자들이 뭐 하러 가요? 꽃놀이 하러 가요. 잔뜩 치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끝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아쉽다고. 또 보자고. 아쉽다고. 마지막에 아쉽다고. 넘어가서 30번의 보기를 보니까 가나 다가 다 4대부인데 가작품만 여성 화자고 나작품이랑 다작품은 남성 화자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 넘어갔더니 다 아는 내용인 거야. 그치? 그래서 A만 확인했더니 A가 꽃이에요. 꽃놀이 갈 거니까 당연히 꽃이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겠어. 그거 가지고 쳐내면은 일단 몇 번 남아요? 요렇게 남아요. 됐어요? 내려가서 기억을 봤어. 기억이 뭐였어?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장식 찬란하다. 장식이 찬란해. 자연 친화야.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가 봐. 얘가요. 수능 특강에 정확히 이라는 단어로 써 있었고 각주를 달아줬어. 니네 수능 특강 교재에 각주를 달아놨어. 그리고 각주 뜻을 읽어보면은 그 여자들이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라는 뜻이 써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각주단 뜻을 쉽게 써줬어. 그럼 만약에 기억을 못하잖아? 그럼 밑에를 봐. 내가 이거 필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이거 아미로 다스린다는 게 진짜 눈썹 제모하는 거야? 리터럴리 제모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보고 눈썹 정리를 하고 다니라 그랬잖아. 근데 뭐래? 이거 가지고 뭐래? 자연경물이래. 근데 틀린 거 몰라.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이야. 그럼 나머지 볼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연계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럼 애들이 얼렁뚱땅 1번이 맞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선지는 맞는 말이니까 애들이 여기서 막 머리를 싸매겠죠. 틀린 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내가 연계 공부 줄거리는 최소한 하라 그랬죠. 표현상의 특징 다 못 외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만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제낄 수 있는 문제죠. 됐어요? 넘어가서 여기 있는 것까지가 연계였고요. 요 선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비연계거든?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어렵게 안 냈어. 그래서 얘는 그냥 볼드체 처리된 것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나는 가를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 거야. 1번 선지에 시내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것, 이게 간접연계된 부분이에요. 근데 정관의 뜻이 뭔지 알려줬어. 그게 뭐야? 솥. 그거 어디서 쓰는 거야? 집에, 부엌에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선지를 읽으면서 일상적 생활공간이라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거야. 일상이 뭐야? 내가 사는 데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나 지금 뭐 갔어? 꽃놀이 갔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 다시 돌아가야 돼서 아쉬웠어. 그럼 얘 자연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1번 선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너무 슬퍼. 이런 문제를 10명 중에 7명이 틀렸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이게 뭐야? 1번 선지랑 딱 대응되는 거잖아. 일시적으로 놀고 이제 스트레스 풀었으면 다시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한시적 만족감.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리고 가가지고 제껴놓을 수 있는 선지는 이렇게 2개. 근데 27번도 표현상의 특징이 딱딱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줄거리 가지고 어느 정도 제껴놓을 수 있는 게 요거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 또 오고 싶다. 그럼 미래에 대한 바람 가능한 거 아니야? 아쉬움이 어디 있었어? 집 가야 되니까 아쉽다. 얘도 맞는 말 아니야? 그리고 공간의 이동도 있겠죠. 놀러 간 거니까.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거는 요 정도만 나와도 돼. 얘가 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좋은 거야. 아 진짜 자연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만 해도 얘는 맞는 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중에 좀 찝찝한 게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얘는 지금 세 작품의 공통점이잖아. 근데 나 작품이랑 다 작품의 길이가 어때요? 엄청 짧아요. 그럼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내용이 너무 뻔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쳐냈으면 오히려 더 쉬웠겠죠. 정확하게 풀 필요 없잖아. 공통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어? 넘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가 작품 가지고 다 했으니까 나 작품 읽으면 되겠죠. 공력,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동문의 괴가 고 뜻이 뭐래요? 벼슬을 그만두고. 그럼 얘 자연으로 온 거겠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럼 이게 무슨 공간이겠어요? 자연의 공간이겠죠. 긍정의 공간이겠죠. 여기서 뭐 해요? 공부해요. 그리고 자연 즐기고 즐겁대. 그래서 뭐 하고 싶대? 평생 여기서 살고 싶대. 맞아? 그럼 넘어가서 30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너네가 화점 가가지고 한 번에 판단을 못해도 이거를 나 작품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요 단어가 좀 더 잘 와닿아. 나 작품의 화자는 지금 뭐 하다 온 사람이야? 속세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야. 그럼 얘는 지금 은퇴를 한 거죠. 그럼 정계를 떠나서 어디로 온 거야? 자연에 온 거야. 그럼 얘는 아예 거주지 자체가 자연에 정착을 한 사람이죠. 그거는 가작품의 화자랑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요렇게도 풀 수 있고. 됐나요? 나머지 선지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나 작품까지 제끼고 나면은 요렇게 2번, 5번만 남게 되고 마지막 다 작품은 뭐밖에 없어요? 뭐야 다? 자연 친화. 자연에서 얼마나 살고 싶대? 100년을 평생 자연에서 살겠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29번의 B도 긍정이니까 답이 2번이라고 쉽게 나오고 넘어가서 30번 문제를 보면은 다 긍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도 깨끗하게 제껴집니다. 27번의 정답은 2번. 왜냐면 다 작품에서는 공간의 이동 자체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틀릴 만한 문제 있었어 없었어? 난 없었다고 봐. 없었다고 봐. 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이번에 틀릴 만한 문제 없었어요. 진짜. 너네 3월 모의고사 현대시를 생각해봐. 그게 진짜 틀릴 만한 문제지. 그치? 33번 문제. 됐어요? 근데 문학에서 아 이거는 진짜 어려웠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요 마지막 현대소설이거든? 근데 현대소설 문제 오답률을 보면요. 33번이랑 34번 두 문제가 높아요. 오히려 32번은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거긴 한데 얘는 인물 간의 관계도 파악을 못해도 그냥 A, B, C, D가 누군지 이름만 잘 써놨잖아. 그럼 비문학처럼 답을 찾을 수 있었어. 근데 33번도 제시문 안에 답이 있기는 하나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골목 안에서 그거랑 비슷해. 그래도 그 분별은 있을 아이가 이게 분별은 있는 애인데 행동이 분별이 없다는 거지. 약간 그런 것처럼 찾기 애매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4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역전이라는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답을 잘 맞춘 친구들은 있더라고. 얘 어떻게 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는지 볼 건데요. 가장 유사한 기출은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현대소설이랑 가장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와 요 지문의 차이가 뭐냐면 보기가 주는 힌트의 무게감이 어떠냐 그 차이였는데 보기가 해주는 역할은 요 2학년 기출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거 우리 했어요. 겨울인가 봄에 했어요. 기억나? 윤건. 기억나? 얘 보기를 통해서 지식인과 노동자로 가르고 요 지식인 집단이 지사형 지식인과 속물형 지식인으로 나눴어. 그래서 아 등장인물이 세 종류구나. 그래서 사람 나올 때마다 나쁜 놈 같으면 요렇게 똑똑한 놈 같으면 요렇게 아예 노동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요렇게 표시하면서 읽었습니다. 그거랑 조금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처음 보는 작품이니까 당연히 34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 너네가 보기를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랑 내가 했던 생각이랑 비교해봐.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인물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존의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인물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늘 수능에서 나오는 문학은 뻔하다고.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득바득 자신의 지위를 고집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 같아? 늙은 사람 같아? 약간 꼰대의 향기가 벌써 나지 않아? 긍정적인 인물일 것 같아? 부정적인 인물일 것 같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세모 표시 치면서 읽을 거야. 됐어? 그럼 지금 기존의 삶의 구습도 옛날 거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애는 늙은이겠니? 젊은이겠니? 젊은이들이 보통 이런 인물로 나오죠. 맞아? 그럼 나는 얘랑 대조된다는 의미로 얘를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읽을 거야. 그럼 봐봐. 요 세 번째 있는 인물 유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감을 잡고 못 잡고가 갈리는데,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대. 그러면 얘는 개 큰 세모야? 개 큰 동그라미야? 봐봐요. 만약에 얘를 개 큰 동그라미로 읽으면은 위에서 막 이렇게 압박하는 권력이 있어. 꼰대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더 크게 반항하는 거야. 더 크게 불같이 대응하는 거야. 그러면 개 큰 동그라미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가 개 큰 세모면 권력 있는 사람한테 더 굽실거리면서 아첨하는 거. 그거는 개 큰 세모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힌트가 되는 게 요거거든?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얘가 나이 많은 애들, 얘가 젊은 애들일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윗세대와 다르게 걔네보다 더 민감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윗세대가 얘네야? 윗세대. 나이 많은 애들이 누구야? 세모야. 그래서 그럼 윗세대가 세모면 얘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걔 큰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나 읽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오면 세모 표시할 거고,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애 나오면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 얘네 자녀 세대가 나오면 개 큰 세모로 표시해야지 라는 감을 잡고 들어가면은 인물 정리가 쉬워져. 됐어? 나 갑니다. 얘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앞부분 줄거리를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미세를 떨치던 누구? 안양덕. 그러면 안양덕 씨가 뭐 같아? 세모 같아. 이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김원석이라는 애가 있었대. 근데 김원석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괄호 표시해놨어. 얘는 양덕 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오는데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랑 치전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죽었어. 거의 위기 탈출 넘버원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부터 죽은 사람이죠.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순사가. 얘도 뭐 엑스트라겠지. 얘가 누구를 찾아와? 양덕 영감을 찾아와. 그 순사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죄인을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자락, 얘는 아까 머슴이었죠? 그 세모네 집 머슴이었죠? 얘의 소매자락을 잡아서 채친대. 가슴이 떨렸지만 설령 나한테 죄를 묻는다 하더라도 그냥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캄다운 했대. 넘어가서 33번의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설령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적인 표현이었고 압박 상태를 캄다운 시키고자 하는 거. 넘어가서 사랑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 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집 주인이? 양덕 영감. 그럼 순사는 누구 찾으러 온 거야? 양덕 영감. 그래서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얘가 양덕 영감인가 싶죠?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양 맡아보는 선달이 나왔대. 선달이 누구야? 몰라도 돼. 안 물어보면 몰라도 돼. 맞잖아. 왜냐면 얘는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거니까. 선달은 그냥 양덕 영감 집에 있는 애인가 보죠? 그래서 얘가 뛰쳐나와가지고 순사가 네가 주인이야? 아니래. 하고 이 늙은이 나이는 많은 사람인가 봐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누가 나와요? 양덕 영감이 나와요. 왜 나를 찾냐? 그랬더니 양덕 영감이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외양묘사 해주고 탐스런 대모품감이 은은히 비추인대.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데 불끈한 순사가 네가 주인이야? 호주야? 하고 영겁부 묻더니 양덕 영감은 왜 그런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어떻게 됐어? 수그러졌어. 얘 뭐예요? 쫀 거죠. 계속 갈게요. 그러더니 순사가 어디로 같이 좀 가재? 주재소로 같이 가재.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몰라. 어디 나와. 그런 동안에 노영감이 마루로 나서고 꽃갈 참복은 누구세요? 꽃갈?
참봉? 갸우뚱? 몰라도 되죠? 꽃갈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꽃갈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삽시간에 마당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대. 그러더니 원석이의 이 집의 머슴이죠. 머슴의 와이프면은 신분이 높아 낮아. 원석이 처가 코까지 빨개져가지고 뛰쳐나와서 막 동그란 두 눈을 회회하면서 놀랬어. 넘어가서.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이게 누구 대사래? 꽃갈 참봉 대사래. 그럼 얘는 지금 누구를 싸고 있는 거야? 순사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양덕영감. 그럼 양덕영감 대신에 누굴 데려가라는 거야? 자기를. 내가 그 일을 아니까 양덕영감 말고 나 데려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대. 벌써 소문이 돌았던 거래. 그리고 2번 선지를 봤더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돼서 놀랐다.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맞죠? 맞아요? 근데 요 바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응? 치전이가 죽었어? 소식이 좀 늦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얘네는 치전이가 죽은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럼 여기서 모두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2번인 거야. 작은 단어지만 내가 그랬잖아. 시험지 어딘가에 무조건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문화들. 너네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됐어요? 따라서 2번 정답 체크해놓고 내려가서 그러면 순서가 뭐래요? 갈 거면 당신도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누구를 끌고 가? 꽃갈 참봉이랑 양덕영감이랑 둘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걔네를 누구라고 지칭했어? 부자라고 지칭했어.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양덕영감이 뭐였어? 세모였어. 그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야? 꽃갈 참봉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윗세대와는 다르게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요 세모의 아들은 뭐일 거라 그랬어? 동그라미? 개큰 세모. 그럼 여기서 개큰 세모가 누구예요? 꽃갈 참봉. 그럼 꽃갈 참봉이 뭐 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 순사한테 더 쫄아가지고 바짝 기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게 딱 떨어지는 거지. 됐어? 오케이. 계속 갈게요. 그러더니 진짜 꽃갈 참봉이 개큰 세모인데 얘가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더 아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됐어요? 됐어. 나머지는 걸릴게 없어.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럼 우리 이제까지 뭘 못 찾았어요? 동그라미 하나 못 찾았죠. 근데 이 중략 부분 밑으로 내려가니까 갑자기 누가 나와? 젊은이들이 나와. 얘네가 뭐겠어? 동그라미겠지. 맞아요? 아니라니까 밑에 대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세모를 약간 욕하듯이 얘기해요. 그럼 벌써 여기서 세모랑 대립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인물이라는 냄새가 벌써 나지. 그리고 뒤로 돌아가니까 이제 원석이가 대놓고 뭐래? 자기 깨달은 게 있대. 그러더니 양덕영감 집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원석이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동그라미 인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31번의 정답은 3번. 근데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 선지 중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는 자필해설지에 선생님이 다 표시해놨습니다. 넘어가서 32번을 보면요. 얘는 원래 동시에 푸는 유형이잖아. A, B, C, D 표시가 된 게. 근데 문제는 초반에 인물관계도 파악이 안 돼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야지 판단이 돼. 그럼 너네는 A 나오자마자 이 문제 접근을 해봤겠지만 문제가 안 풀렸을 겁니다. 그럼 얘는 마지막에 풀면 되지.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풀려면은 일단 바꿔놔. 사람 이름이 누군지 그 밑에다가 다 써놔. 여기서부터 이제 찾겠습니다. 요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순사가 아까 찾아온 사람이 양동영감이었고 누구든지 좀 나가봐라 하니까 대신 나가준 사람이 누구였어? 선달이야. 근데 네가 주인이야? 하고 아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깨깅하고 도망가더니 부르던 양동영감이 나왔어. 요거 가지고 1번 선지 판단. 선달은 순사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간 거야? 양덕영감 주인을 대신해서 나갔다고 고쳐줘야지. 됐어요? 내려가서 2번. 양덕은 불안한 상황에 처한 선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왜 그래요?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왜 나간 거야? 나를 불렀으니까. 그럼 얘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됐어?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 왜 그러슈 여기부터 대사를 보세요. 꽃갈 참봉이 얘기합니다. 치전이 죽은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내가 자세히 앉아 차라리 날 데려가라. 그랬더니 순사가 어떻게 했어? 갈 거면 당신도 같이 가. 이러고 부자를 둘 다 끌고 갔어. 맞아? 그거 가지고 3번 선지. 참봉은 순사가, 얘 개 큰 세모였죠? 순사가 양덕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기에는 얘가 더 개 큰 세모이기 때문에 바짝 기었죠. 그럼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일 거고. 내려가서 4번. 참봉이 양덕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순사한테 날 차라리 데려와라. 내가 동행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마지막 5번을 보면은 순사는 참봉이 제안한 바를 수용했으면은 양덕영감은 두고 참봉만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둘 다 데려갔으니까 제안한 바를 수용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34번 문제를 보면요.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1번 선지.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꽃갈 참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버럭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당연히 맞는 말. 내려가서 2번. 그까지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 마지막에 이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 내려가서 3번. 경건의 앞에서는 상존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제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보여주네요. 얘는 사실 줄거리를 알고 나면은 이거예요. 지금 순사라는 말이 쓰인 걸로 보아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 일제강점기겠죠. 일제강점기에 순사 앞에서는 상전이고 하인이고 가릴 거 없었다. 누가 짱이다? 순사가 짱이다 라는 말이야. 근데 너네가 읽으면서 인물관계도 파악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거야. 그러면 걔 말고 오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하관계가 역전됐다 그랬거든. 역전이라는 말은 언제 써요? 뒤집혀졌을 때. 그럼 뭐 해야 돼? 위에 있던 애가 내려오고 밑에 있던 애가 올라가야 돼. 그럼 지금 바닥에 있는 계급이 누구야? 원석이잖아. 그럼 원석이가 뭐 해야 돼? 일장을 먹어야 돼.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따라서 정답이 3번이라고 나오고 넘어가서 4번 보면은 원석이가 깨달은 거 있다면 이거 긍정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에서 긍정인 거랑 키워드가 일치하고 마지막 거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서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굽실대기까지 하는 꽃갈 참봉이 뭐였어? 개 큰 세모. 이거는 윗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개 큰 세모의 모습이다. 딱 떨어지죠. 됐어요? 내가 왜 보기를 잘 이용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비문학을 순서대로 쭉 보겠습니다. 세 지문 중에서 그나마 가장 까다로웠을 문제가 세 번째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기술 지문을 먼저 갈게요. 14번부터 17번까지. 건이 여기 앉아. 여기 자리에 앉아요. 민구 옆에. 형 옆에 앉아요. 같이 볼게요. 내가 물어보자. 요 기술 지문 우리 최근에 부평 보기 전에 기술 지문 모아서 한 4-5개 풀었잖아. 그때 풀었던 기술 지문이랑 비교했을 때 글을 읽으면서 뭔가 정보가 이렇게 착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 잘 안 오지 않았어? 왜냐면 작년 수능에서 노이즈 지문 같은 거는 넘버링 하는 게 확실했죠.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왔지. 근데 얘는 약간 붕 뜨는 느낌이지 않았어? 그게 왜 그러냐면 단일 용어 정리가 핵심 키였던 지문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읽기에 뭔가 문단과 문단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 용어 정리를 하면서 얘네와의 관계성 이거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정보가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면은 차폐 문턱 값이 그래서 뭐야?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맞아? 그런 상태로 사실일치 문제는 다 풀리거든. 얼렁뚱땅 다 풀리거든. 근데 뒤로 넘어가니까 17번에 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네는 시간이 빠듯하면 걔 버렸을 수도 있죠. 왜? 표 문제는 무조건 계산 같은 거를 시킬 텐데 나는 뭐를 갖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최근에 7월 모의고사가 언제 해설하면서 힌트 줬던 거 있거든. 그거 이용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시각화는 이렇게 쓰였는데
요 하이라이트 친 게 핵심, 그 중에서도 얘가 가장 중요했던 지문입니다. 얘랑 아주 유사한 기출이 작년 3월 모의고사, 우리 올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작년 걸로 연습했었잖아. 그 3월 모의고사에 디지털 카메라 화소라는 기술 지문이 있는데요. 얘가 단일 용어 정리로만 풀리는 지문이었어. 그래서 넘버링하고 이럴 게 없었어요. 나중에 얘랑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각화 뭐를 정리했었어야 되는지.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발전을 이루었는데,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대요.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불형 나팔을 준비하고 회전판을 대고 어쩌고저쩌고 이래. 내가 시험지 몇 명 걷어서 보니까 여기에 문장 넘버링 해놓은 친구들 있거든? 잘했어. 문장 넘버링도 맞아요. 근데 나는 자필 해설지 보면은 문장 넘버링은 안 했던 게, 일단 얘가 주인공이 아닐 것 같았고 너무 짧기 때문에 문장 넘버링을 안 해놨어. 그 대신 나는 뭘 해놨냐면, 축음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늘을 장착한 나팔과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 두 가지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그냥 용어 정리했어요. 요렇게. 문장 넘버링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대. 그러면 소리는 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여기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대.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은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했대요. 여기까지 별 내용 없죠? 됐어? 넘어가서 15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뭐 있었니? 방금 초기 녹음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얘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방금 뭐라 그랬어? 아날로그.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내려가서 2번 볼까요?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홈에다가 소리를 저장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아직 모르지만 앞에 있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만 표시해놨어.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지금은 소리를 뭐로 바꾼대? 디지털 신호로 바꾼대. 그럼 얘는 뭐랑 대립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아날로그 신호랑 반대되는 거지. 근데 나 아날로그 신호에다가 그냥 밑줄 그어놨거든? 그래서 얘는 물결 표시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얘와 관련된 동의어들도 다 물결 처리하면 되겠지. 얘는 뭐래?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에 해당하는 거고, 얘를 파일 형태로 저장한대요. 그래서 한 파일 안에 있는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대. 그러면 비트 수를 결정하는 변수는 누구야? 소리 크기. 맞아? 나 변수에다가 무슨 표시해놔? 세모 표시. 그럼 나는 지금부터 크기를 세모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됐어? 얘에 따라서 비트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다르게 한대요.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지는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대요. 그럼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넘어가서 15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2번 볼까요?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얘도 뭐였어? 얘도 저장된 소리 아니야? 그럼 얘 뭐가 이상해? 달리를 둘 다로 고쳐야겠죠. 여기서 2번 선지 제끼고 또 제낄 수 있는 거 3번.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압축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두 번째 문단은 압축 이전 단계라는 거죠. 그럼 압축 전에 오디오 신호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야? 걔네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어땠어? 동일했어. 그럼 3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내려가서 4번 볼게요.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하다. 그럼 어떻게 돼? 용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부적합하겠죠. 얘 제껴요. 내려가서 5번.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나 아직 압축에 대한 얘기는 못 봤거든? 근데 이게 뭐예요? 얘 그냥 밑줄 표시해놨지. 첫 번째 문단에서. 근데 우리가 오디오 신호에 물결 표시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는 이미 끝난 거지. 디지털로 넘어간 거지. 따라서 얘랑 매칭시키면 안 돼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문단 안에 그냥 답이 나와버려. 됐어? 그럼 넘어가서 위에 14번 문제가 있는데요. 너네 모의고사 끝나고 막 기사 뜬 거 보니까 요 14번 문제가 읽기 방법을 물어본다 이러면서 신유형이라는 거야.
긁적긁적. 처음 봐? 이런 이유 어디서 봤어? 직전주. 노이즈. 요 문제 위에다가 쓰세요. 2025학년도 수능 기술 노이즈 진. 거기서 정확히 10번 문제랑 같은 유형입니다. 10번 문제.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우리 노이즈 수업할 때 10번 문제 성지 제끼는 거요. 너네한테 이거 여기 썼지? 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랬어? 그냥 어떤 단어를 던져서 물꼬를 터놓으면은 당연히 뒤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 단어를 던져서 물꼬 틀 때 그냥 제껴놓으면 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놨으면 되죠. 따라서 두 번째 문장 가지고 요렇게 제껴놨으면 됩니다. 3번 선지는 소리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걔가 압축의 변수는 아니잖아. 따라서 여기서 3번 선지가 이상하다고 체크해놨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에는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대. 그러면 얘도 압축하는 방법이죠. 똑같이 무슨 표시하면 되겠어? 네모 표시하면 되겠어.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그러면은 얘는 지각부호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나 얘를 별표 표시하면서 갈게요. 그래서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래. 지각부호화에 있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 청강도와 차폐가 있대.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 넘버리. 얘네는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최소 가청 강도를 1번, 차폐를 2번으로 넘버링 하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최소 가청 강도는 뭐냐면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래. 쉽게 얘기하면은 얘보다 큰 소리는 뭐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얘보다 크면은 들을 수 있고, 얘보다 작으면은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 가청 강도라는 거를 넘어야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부터 요 사이에 있는 주파수 레인지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대. 근데 요 예시를 통해서 너네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고음과 저음을 구별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요 정도는 돼야 고음이고 100 이하 정도는 돼야 저음이고, 요 정도 힌트까지 얻을 수 있겠죠. 넘어가서 16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뭐 있죠? 1번. 여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줬어. 맞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최소 가청 강도가? 어딨어? 얘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이랬어. 요런 모양새가 나왔어. 근데 1번 선제는 뭐래? 주파수의 최소값.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같아 달라. 달라. 따라서 1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요거 말고도 제낄 수 있는 거 있어요? 3번. 3번의 일부분 제껴지죠. 저음에서는, 그럼 얘는 100Hz 이하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어떻대? 작다는 거야? 그치? 뭐래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으니까 최소 가청 강도 값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따라서 요렇게 표시해놓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14번에는 요렇게 제껴지고 답이 아까 3번이라고 나왔어요.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한편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한대? 차폐라고 한대. 근데 차폐가 몇 번이었어? 2번이었어. 그러면서 차폐를 일으키는 소리를 뭐라고 한대? 차폐음이라고 한대. 근데 차폐음은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 나 그거 까먹을까봐 이렇게 써놨어. 차폐음이라는 용어를. 두 소리의 주파수가, 지금 두 소리가 뭐죠? 큰 소리랑 작은 소리죠. 얘네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차폐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그리고 가장 높은 주파수 그 사이의 구간을 뭐라고 한대요? 임계대역. 그럼 나는 임계대역이 어떤 레인지라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서 갈게요. 그러면서 임계대역의 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얘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어떻대? 넓대. 그럼 우리는 네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뭐가 있어요? 임계대역의 폭에 따른 비례관계 정보를 하나 주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뭐라고 한대? 차폐 문턱값. 그럼 너네는 차폐 문턱값에 대한 정의를 보고 뭔가 이전에 읽었던 단어랑 겹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소리 크기의 최소값. 어디서 봤어? 이거 아니야? 최소가청강도 아니야? 근데 얘도 뭐야?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야. 그럼 얘네 둘이 뭐가 다른 거야? 하고 앞을 봤더니 얘는 차폐까지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거래. 그럼 나는 읽으면서 요 정도의 느낌이 왔어요. 차폐 문턱값은 최소가청강도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얘는 요 2번 변수까지 고려해서 업데이트된 정도야. 이해돼? 요 정도까지 너네도 감이 와? 그래서 나는 요 차폐 문턱값이라는 단어를 최소가청 강도에서 슬래시 표시한 걸로 해놨어요. 1번을 업데이트한 개념이다. 와닿아? 됐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각부호화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대요. 넘어가서 16번에 제낄 수 있는 성질 뭐 있죠?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무슨 영역? 가장 높은 주파수와 가장 낮은 주파수. 근데 얘는 뭐만 언급했어? 높은 주파수만.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내려가서 3번. 임계대역의 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임계대역의 폭은 누가 더 높다? 비례였어? 반비례였어? 비례였어. 그럼 고음일수록 더 폭이 넓다는 거지. 근데 저음에서는 고음보다 넓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 거지. 또 제낄 수 있는 거.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차폐음의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해놨어? 요렇게. 그럼 얘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큰 소리. 됐나요? 아 이거 바꾸면 웃기고 얘를 그냥 큰 소리로 고쳐야지. 됐어? 내려가서 5번.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얘랑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을 벗어나. 그러면은 차폐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건 대놓고 지문에서 준 정보 아니야? 그 레인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요거까지는 너네가 지문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눈으로 사실일치를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가서 5번째 문장 봅니다. 지각보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 얘가 뭐예요? 1번. 그리고 차폐음 얘네를 고려해서 뭐를 구한다? 얘를 구한다. 그럼 너네는 1번이랑 1번 다시랑 둘 중에서 뭐가 더 최신 정보 같아? 뭔가 얘랑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느낌. 그래서 소리 크기와 얘랑 차폐 문턱값의 무슨 차이, 그거 뭐로 표시할 수 있어? 빼기, 공식 쓸 수 있죠. 공식 시각화 여기서 쓰이죠. 여기에서 여기를 뺀 차이가 어떤 거?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뭐를 많이 할당한데 비트를 많이 할당해서 소리의 손실을 낮춘대요. 그래서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는 뭐 한대? 들리지 않음으로 제거한대. 그래서 지각 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압축한대요. 됐나요? 그러면은 14번 마무리하고 우리한테는 몇 번 문제만 남아? 17번 문제만 남아. 너네 실전에서 문제 풀었던 거 잘 생각해봐. 나는 뭐 차폐 문턱값이고 뭐고 차폐가 뭐고 잘 기억이 안 나. 정복들끼리 잘 머리에서 융합이 안 돼. 근데 얘를 보니까 주파수도 있고 소리 크기도 있고 최소가청강도도 있고 차폐 문턱값도 있어. 근데 나는 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제시문에 있는 무슨 정보를 갖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번 선지부터 얘가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지? 막 이러면서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다 짚고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내가 이전에 모의고사 해설할 때 한 번 언급했었는데 콘크리트였나 어디서 거기 활용형 문제에 숫자가 적힌 표가 나와. 그럼 그거는 뭐 하라는 거야?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5가지 중에서 뭐가 유용하게 쓰인다 그랬어요? 공식이나 비례관계, 같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
그럼 너네는 어차피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해도 5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랑 3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는 다르잖아, 확률이. 맞아? 근데 너네가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읽은 문단이 몇 번째 문단이야? 5번째, 마지막 문단이야. 근데 여기 뭐가 있었어? 공식이 있었어. 뭐였어, 그게? 이거 아니야? 이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비트를 더 어떻게 하겠다? 많이 하겠다. 맞아? 그리고 요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뭐 한다? 제거한다. 됐어? 그럼 너네는 일단 뭐부터 구할 것 같아? 얘랑 얘 뭐를 구해요? 차를 구해. 맞아?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얼마예요? 느려. 차이가 얼마예요? 맞아? 그럼 이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한다는 거지. 맞아? 근데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작은 거는 뭐 한다 그랬어? 제거한다 그랬어. 그 정도? 그럼 나 이제 눈으로 찾는 거야. 크기와 비트 수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먼저 찾는 거야. 그랬더니 3번에 A와 B는 크기가 같으므로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될 거다 이랬어요. 근데 A는 뭐 한다 그랬어? 제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벌써 틀려. 근데 얘가 만약에 작지 않았더라도 A와 B를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얘가 더 커요. 그럼 B에서 비트 수가 더 커야겠지. 따라서 3번 선지를 제껴놓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5번 선지거든.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된대. D에서. 근데 C와 D를 비교해보니까 얘가 뭐가 더 커? 차이가 더 커. 그럼 당연히 D의 어떤 비트? 더 많은 비트. 개꿀인데? 정답 몇 번이에요? 됐어? 근데 지금은 해설하는 거니까 나머지 선지를 다 봐야겠죠?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놓고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이제 1번, 2번 선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선지를 봤더니 A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D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했는데 얘부터 판단하기가 조금 헷갈려. 왜 그러냐면 차폐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헷갈려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중에 큰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거,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차폐음인데, 아니 차폐인데 그 차폐음은 큰 소리를 얘기한다. 큰 소리 가지고 차폐음이라고 한다. 막 이러니까 벌써 헷갈리는 거야. 막 소리의 주파수의 최소값, 막 이런 얘기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쉬운 것부터 판단하면 되잖아. 그치? 쉬운 것부터.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5번째 문단에서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작으면은 들리지 않으니까 제거한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지금 A를 보니까 얘는 차폐 문턱값보다 얘가 작았죠. 그럼 얘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D를 봤더니 얘는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훨씬 커. 그럼 얘는 들려 안 들려? 들려. 그래서 아까 3번, 5번 답 찾은 데서 똑같이 1번, 2번도 제껴줘요. 됐어요? 그럼 너네는 마지막으로 뭐만 확인하면 돼? 4번만 확인하면 깔끔해. 근데 4번을 봤더니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이 같대. 얘 뭐 물어보는 거야? 임계대역의 폭. 근데 아까 뭐 있었어? 임계대역 폭 얘기할 때 비례관계 있었잖아. 그럼 얘는 쉽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뭐래요 앞에서? 임계대역의 폭은 저음에서 높아, 고음에서 높아? 고음에서 높아. 그래서 비례관계였어. 근데 고음이랑 저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 주파수 사이의 레인지가 나왔죠. 근데 지금 A와 C를 비교해서 보니까 얘는 딱 봐도 저음이야. 얘는 딱 봐도 고음이야. 그러면 누구의 폭이 더 넓어야 돼? C의 폭이 더 넓어야 돼. 근데 뭐래? 폭이 같대. 그러니까 4번 선지가 틀린 말이죠. 됐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는 깔끔하게 풀려. 근데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여기 찝찝함이 남으면 안 되겠죠. 너네가 지금 찝찝한 게 뭐죠? 요거를 같이 확인을 안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아까 얘를 1번으로 넘버링 하면서 읽었고 얘를 요렇게 표시하면서 읽었어요. 이 뜻이 뭐였어? 얘는 여기에서 2번 조건까지 반영해서 계산한 게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2번이 뭐예요? 차폐죠. 그러면 요 차폐 문턱값이라는 개념은 최소 가총 강도에서 차폐가 일어날 현상까지 감안해서 최소한 요만큼보다는 커야지 들려라고 계산한 값인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지금 A는 최소 가총 강도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차폐 현상을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변하지 않았어. 그럼 이건 차폐가 일어났기 때문이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얘 차폐가 안 일어난 거네. 근데 얘네는 다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그럼 얘네는 뭐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는 일어나지 않았어. D는 차폐가 일어났어.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얘 때문에 둘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단일 용어 정리가 중요한 지문에서도 내가 문맥을 반영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기호를 뻔한 거 말고 조금 그 변칙을 이용해서 문맥을 반영해서 표시를 하라고. 그랬으면 조금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요 세트. 난 너네가 나머지 선지 안 제끼고 마지막에 있는 비례관계랑 공식 써가지고 3번, 5번만 확인했어도 진짜 베스트라고 봐. 그래서 시험지 걷어서 본 친구들 중에 요 17번을 완벽하게 푼 친구들도 있었지만 지문의 정보가 붕 뜨는 느낌인데 마지막 문단에 아 공식은 쓸 수 있지 라는 거를 찾아서 3번, 5번만 판별하고 답을 고른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과탐론 했다는 연우 언니야. 그리고 옆에 적었더라고. 선생님이 표 나오면은 비례관계나 공식 쓰라고 하면서 3번, 5번 먼저 접근했더니 답이 쉽게 나왔다. 이렇게 푸는 거 맞냐? 정확하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오케이. 아, 내가 해설할 때 얘기했던 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신경을 쓰라는 거야.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사회지문이랑 융합지문 중에서는 융합지문의 오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같이 볼게요. 얘는 쉽긴 하지만 너네가 얻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지. 근데 너네가 인문지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추상적인 소재죠. 추상적인 소재도 단일 용어 정리할 때 문맥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은 대조입니다. 요 대조 가지고 8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정리를 해놨어야. 유사기출은 올해 6월 평가원에서 봤던 그 플로리기 정보철학 지문이랑 약간 비슷한 모양새인데 사유는 학자 한 명이 본인이 좋아하는 용어를 막 뱉어. 그럼 우리는 걔를 다 같은 기호로 묶어주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 최근에 했던 6평 베카리아 지문도 같은 맥락이었죠. 학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오히려 시각화할 게 없었던 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대중의 그린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래요. 특정 장르가 유행에 따라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는 모두 뭐가 반영되어 있다?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내려가서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계기로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무슨 표시시켜요? 진한 동그라미 표시시켜요. 얘는 영화에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대요.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는 아니래. 이 사람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래. 너네 시험지 봐봐. 여기에다 무슨 표시되어 있어? 그렇지. 얘 뭐예요? 대조예요. 대조예요. 드러내는 거는 동그라미면서 동시에 세모이기도 하다는 매체야. 그럼 너네는 읽으면서 드러내는 거는 동그라미, 숨기는 거는 세모라고 표시했었어야 되는 거지.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뭐 된대? 감추어진대. 그럼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됐어? 얘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 이미지. 얘는 뭐예요? 동그라미, 드러난 거니까. 얘네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세모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동그라미는 눈에 보이는 거고 세모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방향성도 동그라미를 통해서 세모를 알게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얘네를 담은 이미지. 그럼 얘네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그 애들이 이런다? 이제까지 우리가 문학에서 긍정적인 걸 동그라미, 부정적인 걸 세모 처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정적인 거 같거든. 그럼 애들이 세모를 표시하고 싶어. 근데 얘 지금 드러난 거야, 감춰진 거야? 드러난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동그라미예요. 여기에 이면에서 뭐를 찾은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4번 문제의 1번 선지.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나 취향을 다 반영하는데 그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제끼고 내려가서 2번. 얘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 다 뭐예요? 동그라미. 안에서 뭐를 읽어낼 수 있다? 세모를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넘어가서 3문단. 얘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누구 나와? 사람.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얘 세모 표시하면서 갈게요. 얘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대. 그럼 난 지금부터 제임슨이 좋아하는 용어는 다 세모를 표시하겠어요.
됐어? 요렇게.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대. 그럼 얘는 뭐를 좋아해? 역사라는 단어를 좋아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거래. 얘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는데 얘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수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대요.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 경우에도 해당이 된대. 그럼 기억에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야? 미래를 다룬 거를 뭐처럼 보겠다? 과거처럼 보겠다. 그럼 봐봐. 5번 문제에 선지에 무조건 무슨 단어랑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과거랑 미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선지가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죠. 넘어가서 낮의 시문으로 내려갑니다. 얘는 SF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얘는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허구는 가짜니까 세모 표시하면서 갈게요. 이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인데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준다고 해서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일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하다? 개연성이 중요하다.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경이로움. 나 뭐 생기는 거를 더블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 가죠. 얘는 SF의 중요한 장르적인 특징이래. 얘도 경이로움의 동의어죠.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대. 그럼 얘는 다 경이로움의 동의어인 거죠. 됐어요? SF 연구자 누구? 다르코 수빈. 이름 국적이 어떻게 되셔? 수빈 씨. 난 얘 네모 표시하면서 갈게요. 얘도 학자니까. 수빈 씨는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 이거를 다 뭐 한대? 뛰어넘는데 얘 이상의 것이 있대. 그러면서 뭐를 안겨준다? 경이로움을 안겨준다. 그리고 걔네들을 뭐라고 지칭한다? 나 분명히 이거 PPT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저장하고 나니까 얘네가 다 밀려있어. 지금 여기에다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지금 노붐의 동의어가 뭐야? 경이로움. 그럼 얘도 뭘로 보면 돼? 됐어요. 오케이. 얘는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한대. 그럼 새로움도 이거네. 됐어?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 그래서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이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래요.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대. 두 번째 문단에 노붐의 정의어를 다 더블 동그라미. 넘어가서 4번 문제. 3번 선지. SF 속에 있는 세계. 그럼 얘는 허구적 세계죠. 얘랑 현실 세계 간의 다름. 아까 차이라는 말 있었지. 그게 이퀄 뭐였어요? 더블 동그라미. 노붐. 그럼 걔는 그거를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긍정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간극을 좁힌다는 얘기를 해야 돼. 안 해. 따라서 3번 선지 제껴지고 또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 제껴놓고 넘어갑니다. 7번에 노붐에 걸려있는 선지가 3개예요. 얘는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차이에다가도 이 표시 되어 있죠? 내려가서 노붐은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이다. 그래서 얘네를 뛰어넘는다 라고 얘기했었고 새로움에다가도 동그라미 표시해놨고 내려가서 3번 노붐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거 다 더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싹 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수빈 씨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을 하면서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인 설정들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대. 얘도 어떻게 읽혀요?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고 읽히죠. 그래서 수비는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뭐를 촉발한다? 인지적 낯섦.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겠어? 요거 의미 그대로를 반영해서. 그래서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는, 그래서 동그라미를 세모로 느끼는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대요. 따라서 얘는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래. 여기 또 뭐 보여요? 반이었어. 얘를 통해서 여기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서 4번 문제 5번 선지.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비판적 인식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정답 2번 확인 사살을 쓰면 되고,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면요. 인지적 낯섦을 이렇게 표시했잖아. 얘는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낯섦을 느끼는 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보세요.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대. 수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포함된다? 나중? 따라서 같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에 수반된다 라고 하면은 이성적 성찰이 있을 때 감각적 충격도 같이 생긴다는 거죠. 수반이라는 말이 같이. 맞아? 그럼 얘는 시간적인 선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 근데 지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얘를 통해 얘. 그럼 걔는 선호 관계가 명확한 거지. 선호 관계가 있는 개념을 지워버린 거죠. 이게 처음인가요? 선호 관계 가지고 선지 장난치는 거는 자주 나왔죠. 됐어요? 따라서 5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체크하시고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옵니다.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얘 뭐예요?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때도 인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대. 특히 수빈이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대. 그래서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대. 그럼 얘는 유토피아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그거를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봤더니요. 이 문제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거 유형이 뭐야? 비판하는 유형이야? 비판하는 유형이야? 내가 비판하는 문제 풀 때 뭐 조심하라 그랬어? 화작에서도 고쳐 쓴 문단 이런 문제에서 뭐 조심하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실전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야. 순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대치에서 요 비판하는 순서를 뒤집어서 읽어서 틀려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보기가 수빈 씨를, 보기가 수빈 씨를, 얘가 수빈 씨를. 그 왜 그러냐면 평가원도 알거든. 너네가 요 주체 거꾸로 읽으면 문제 틀린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선지에 일부러 요 순서를 뒤집어서 읽었을 때 맞는 말인 선지를 넣어놔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됐어? 나 갈게요. 보기를 봤더니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본연의 것임을 얘기해주는데 SF 작품들에 묘사되는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대요.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뭐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모호되고 만돼. 붕괴되고 만돼. 그럼 얘는 유토피아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아예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 이건 뭐야? 답은 어디서 찾아라? 현실에서 찾아라. 현실에서 찾아라. 망상하지 말아라. 도피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야? 싹티. 뭔진 모르겠지만 싹 ST. 약간 서어 같은 스타일. 1번 선지. 수빈 씨는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판하는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야지 비판이
가능해. 그럼 우리는 수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봐야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마지막 문단에서. 오늘날 환경오염이나 전쟁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수빈도 뭐라고 보는 거야? 현실의 부정적 양상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말부터 벌써 틀린 거죠. 됐어. 제껴서 2번으로 내려가면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다. 유토피아의 모순이 있다고 본 거는 누구야? 복이야. 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내려가서 3번.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거래. 항구적이다의 뜻이 뭐예요? 그 느낌 오는 거 얘기해.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얘기할 필요 없어. 뭐야? 항구적이다. 계속 지속된다. 항상성 할 때 항자겠죠. 그럼 얘는 시간이랑 관련된 개념 아니야? 계속 지속되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뭘 찾으면 돼? 시간적 배경 표시한 걸 찾으면 돼. 근데 5문단에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얘는 이거를 SF 이전부터 생각했대. 그럼 얘는 항구적인 거야? 항구적이지 않은 거야? 항구적인 거야. 그럼 얘는 간과한 적이 없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다 제끼고 넘어가서 4번.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근데 지금 이게 보기가 하는 말이죠. 보기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유토피아가 결국 어떻게 될 거래? 붕괴될 거래. 그럼 얘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보는 거야? 보기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4번 선지까지 틀린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얘가 뭐라 그랬어? 유토피아 필요해. 근데 보기는 유토피아 필요 없어. 현실 너머에서 찾지 마. 그러니까 너 그 생각 고쳐먹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겠죠. 됐나요? 따라서 정답 5번이고 마지막 8번 문제를 보면요. 내가 얘기하잖아. 지문을 읽으면서 시각화한 게 있으면은 복이나 선지에다가도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너네가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뜬금없는 데서 답을 찾지 않고 지문에서만 근거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글을 읽었더니요. 화면에 허공의 도시가 있고 지상이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여 있대. 화면 가득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압도적이래요. 얘 뭐랑 겹쳐 보여? 경이로운. 그렇지.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이 어긋나 보이지만 상관없죠. 지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서사 누가 좋아했지? 제임슨 씨가 좋아했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데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려가서 1번 선지 볼게요.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거다. 우리 가지신문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표시해놨어요? 드러나는 게 동그라미, 감춰진 이면이 세모. 그럼 얘는 뭐야? 세모. 근데 지금 얘랑 얘는 다 뭐예요? 화면에 드러나 있는 이미지. 맞아? 그럼 얘는 일치야, 불일치야?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얘 뭐로 풀었어요? 대조정. 대조정. 됐나요? 오케이. 1번 선지 체크해놓고 내려가서 2번 선지 압도적이라고 느낀 거는 장르적 특징. 이거의 동의어가 뭐였죠? 녹음. 둘 다 더블 동그라미니까 맞는 말이고. 내려가서 3번.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거는 과학적이보다 개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찾았던 거고. 4번에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소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는 것은 얘가 세모 키워드였는데 사회를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라고 보는 것도 제임슨의 견해였죠. 그러니까 얘도 키워드가 다 일치하는 거고. 마지막에 5번.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거. 얘는 가제시문이에요. 정확히 있어. 가제시문 첫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것 또한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 거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완벽하게 맞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어휘 문제 어렵지 않았고 진짜 마지막인 사회 지문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사회 지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조 키워드였습니다. 유사한 구출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무의미하긴 하지만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과주제 지문 같은 느낌이 나올 거고요. 대조 키워드 썼던 거. 그리고 변형 가능한 거는 20년
9월 평가원 중에 미학과 비평이라는 예술 융합 지문이 있었거든. 얘는 뭐냐면 학자가 한 개 많아. 학자가 한 5-6명 나와. 근데 겹치는 입장이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물결, 괄호를 다 썼어야 돼요. 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학자가 많으면 지문이 무한정 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걔네 사상을 얕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키워드에다가만 그 학자랑 기호를 일치시켜 놓으면 문제가 쉽게 풀려. 그래서 학자가 더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인데 20세기 중후반의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필사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중은 뉴스를 기피했대. 너네 첫 번째 문단에 표시한 거 뭐 있어?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어? 3명. 등장인물이 3명. 그게 여기서 쓰일진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구조가 보이면 일단 표시를 하자고 했었죠. 지금 언론, 권력 집단, 그리고 일반인 3명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 공중, 일반인들한테 초점을 맞출 것 같아. 그럼 나는 일반인들을 동그라미, 그리고 얘네랑 반대되는 권력 집단을 세모, 그리고 얘네 사이에 있는 언론을 네모로 표시하면서 가겠습니다. 원래 법지문에서 이런 게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법지문이 아니어도 쓰일 수 있죠. 그러면 공공저널리즘도 당연히 동그라미 키워드가 되겠네. 넘어가서 10번 문제에 쉽게 2번, 3번이 제껴질 거고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여기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누구랑 누구? 리프만과 듀이. 그럼 얘네 무슨 정리해줘야 돼? 대조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었더니 얘를 세모로 얘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게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정도.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 그래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봤대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이 뭘 해야 된다? 전문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리프만은 입장이 어때? 공중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 약간 공공저널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 그 정도. 반면에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는데요. 그는 파편화된 공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한테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봤대. 그러면 기억에 걸려있는 문제는 무슨 키워드가 있어야겠어요? 공적 담론의 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걔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였다? 논의. 됐나요? 오케이.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서 10번에 이렇게 답 나오고 세 번째 문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려가니까 누가 나와요? 언론학자 로젠이 나와요. 근데 얘는 리프만 편인지 듀이 편인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읽다가 뭔가 뜬금없는 사람 나오면 걔는 이용당한 거니까 무슨 표시하자 그랬지? 괄호 표시하자 그랬지. 그래서 얘를 괄호 표시하면서 갔습니다. 얘는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얘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대. 이를 위해서 공공저널리즘은 설문, 회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 그럼 얘의 예시를 여러 개 나열한 거죠, 방금.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면서 읽겠습니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로제는 약간 누구랑 비슷해? 듀이. 약간 공공저널리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데 처음으로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 됐어?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또 누가 답변을 줘? 마이어가 줘. 그럼 마이어는 뭐야? 공공저널리즘을 까는 입장을 디펜스 해주겠다는 거니까 얘도 왠지 누구 편일 것 같아? 듀이랑 약간
약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 그럼 너네는 읽으면서 3대1의 관계로 읽었으면 됩니다. 얘는 공공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고,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봤대요. 넘어가서 10번 문제에 4번 선지도 찾아지고, 넘어가서 12번의 보기 활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리고 사례 1, 2를 묶어서 물어보는 게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사례 1만 읽고 제낄 수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얘를 봤더니 신문사가 지영민 인터뷰를 했고, 높은 범죄율이 문제라는 거를 파악했고, 지원자를 모집했고, 지영민을 모았고, 전문가도 모았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범죄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대. 그러면 너네는 자료 1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여요. 계속 얘네가 얘기했던 게 공중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중이 참여했고 성공했어. 토의한 결과. 이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1번 선지. 치안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 듀이와 로제는 다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겠죠. 내려가서 2번. 지영민, 사회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을 유도한 것에 대해 듀이는 민주주의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겠죠. 좋게 평가하겠죠. 내려가서 3번.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얘는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 회의가 다 이런 거에 포함이 되었죠. 이게 문제될 게 없네요. 됐어? 넘어가서 사례 2번을 봤더니 신문사는 설문을 통해서 최근 관심이 지역경제 위기임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국제행사 유치를 논의했는데, 전문가는 B 지역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지역민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신문사가 거기에 뭐 됐어요? 동화됐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공공저널리즘의 문제라고 지적받았던 주관성이 개입된 문제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고, 최종적으로 B 지역은 선정되지 못했대. 얘는 약간 새드 엔딩. 그래도 누가 참여했어? 지영민, 공중이 참여했어요. 4번 선지. 지영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요 괄호 표시 쳐놨던 애들은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대. 나는 얘를 딱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얘는 다 누구랑 비슷했어? 듀이랑 비슷했어. 듀이는 뭐야? 공공무새 아니야? 공중이 참여하면은 좋은 거다. 계속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공중이 참여했으니까 그거를 굳이 나쁘게 볼 것 같지 않은 거야. 혹시나 싶어서 로젠부터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로젠 얘기한 거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틀린 말이 들어. 로젠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해놓고 5번 선지를 보면은 이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게 지적당했던 문제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어려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충분히 풀만했던 시험이었고, 문학도 연계 공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됐나요? 오케이.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어간 것 중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하세요.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